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화의 행복소통입니다. 행복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너와 내가 마땅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느 한쪽은 의무만 이행하고 또 어느 한쪽은 권리만 행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도 또 소통도 가져올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선거 투표권이 있는데요. 내년에 4.15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인덕 상임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토크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선거관리위원회 서인덕 상임위원입니다. 만추의 계절이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또 선거문화 개선, 정치 발전, 또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또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그 공신력 있는 외국의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 분류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 선거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전남 복지TV 김유화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시사 프로그램에는 많이 출연하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한 시간이니까 오늘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8년에 선고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2009년에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또 2017년에 한울문학 시민문학상 수상, 2019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멋진 분을 행복소통에 모시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올 연말에 지금 정년퇴임 앞두고 계세요. 정년퇴임이 아니라 명예롭게 명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열심히 지금 우리의 선거 문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것들을 한번 짧지만 같이 나누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인덕 상임위원님, 그러면 매니페스토 운동 이걸 떠올립니다. 네, 정말 저도 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말 좋은 행식한 선거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매니페스토 운동하면 저도 가슴이 떨리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 2006년도죠. 중앙선관위 정책정당 지원팀장 할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거사상 도입됐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그 선거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치렀다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비방하고 흑색선전하는 이런 네거티브 선거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남이가 이런 혈연지연 학연에 의한 연보연 선거 이런 그 후진적 선거 문화가 잔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걷어내지 않으면 정말 그 선진 선거 문화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도입하게 됐고요. 뭐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은 그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또 유권자가 정책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또 이행 평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그런 그 새로운 선거 문화 개선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매니페스토 자체를 정당 후보자가 선거 때 꼭 자기가 실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그 대국민 서약서,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뭐 공약. 그런데 이런 그냥 공약이 아니라 뭐 이렇게 후보들이나 정당이 공약을 내놓을 때 목표라든지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행 절차, 이행 기간, 또 뭐 돈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 흔히가 많은 분들이 공약은 그거 빌공짜야 그렇게 하고 그냥 일단 뭐 해주겠다라고 공약해놓고 나서 안 지켜도 그만이다, 당선되면 그만이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바꿔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뭐 다들 좋아라고 하면서 잘 됐나요? 어땠습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예.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그랬더니까 그때 정책정당 지원 팀이 있었거든요. 딱 3사람입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부하 직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일이 아니다. 또 심지어는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간부님들도 이거 해서 우리가 선관위가 위험하지 않느냐, 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이제는 정책 선거로 가는데 매니페스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고 설득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동의를 구했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국회 가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냐면 당신들의 매니페스토는 정당 후보자 또 언론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왜 선관위가 나서느냐.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하죠. 저희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를 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자적 위치에서 우리 예산이나 행정적 그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또 통과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 매니페스토가 약속과 실천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니페스토 결혼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랑 신부가 사전에 그 매니페스토 공약을 제출을 해요. 그것을 또 서약서에 담아서 서명하고 결혼식장에서 발표를 하고 예컨대 뭐 첫눈이 내린 날 부인한테 꽃다발을 주겠다든지 또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보내겠다. 이제 신부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또 뭐 처갓집 또 이렇게 무엇을 챙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그럼요. 지금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첫 출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셨어요, 공직이? 저는 좀 그 여러 궤도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처음에 여의도 우체국에 근무하다가 오래 근무 안 하고 또 그만뒀죠. 그래서 또 지방직 7급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구례군에 또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또 이게 좀 성격이 강성이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 현적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강직해가지고 이게 안 맞다 우리 지방 공무원은. 그래서 이제 선관위 그 7급 특별 채용 시험에 의해서 선관위로 이제 넘어왔죠. 근데 묘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저하고는 딱 그 궁합이 맞았습니다. 맞으신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직장도 상하 관계도 궁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맞은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발을 잘 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 사실은 삶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하고 비슷할 것 같다. 늘 정직하고 바르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글쎄 이제 그게 장담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 공직에서도 그렇지만 또 밖에 나가서도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동창회도 나가기 어려워요. 나가면 후보들이 있지. 어제 고발했던 그 후보가 거기 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사생활 관계도 또 공정성이나 엄정 중립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일반 국가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과 중립도 있지만 저희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몸에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생활을 어깨가 무겁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벗는 순간에 만세를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최고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 선거관리.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삶도 그렇고 지금 이 선거를 임하시면서 그 펼쳐오셨던 일도 다 그렇게 잘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 매니페스토를 쓰고 결혼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쓰셨어요? 매니페스토를 썼기보다는 집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지금 대학 강의 나가면서도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매니페스토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같이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사람을 그 커피숍에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 구두도 안 신고 잠바를 입고 있다. 근데 먼 훗날 나는 공무원에 취직이 돼서 고위직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물을 줄 수 있으면 나에게 같이 와서 살자.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매니페스토 형식으로 글은 안 썼지만 언어로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던 거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토 하면 필이 꽂혔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근데 약간 이게 일본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먼저 시작됐는데 한국형으로 약간 변형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국에서 매니페스토를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영국을 매니페스토 모국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그 토니 블러가 매니페스토 그 집권 매니페스토를 갖다 내놓고 유권자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2003년도에 그걸 수입을 했죠. 그래서 수입하면서 일본은 그걸 번역할 때 정권 공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이건 아니다. 공약에 한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그 다음에 또 당선자 이런 선거에 참여하는 그 주체의 역할에 맞게끔 매니페스토를 정의 내리고 캠페인으로 운동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죠. 예를 들어서 정당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또 유권자는 그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랑 공약에 제시한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또 당선자는 자기가 이행했던 제시했던 부분들을 갖다 이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유권자는 그런 정책 이행 정도를 잘 보고 평가해서 다음 선거 때 지지 여부를 반영하는 이런 과정론적으로 매니페스토를 설계해서 전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일본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정착을 시키시고 오히려 또 일본에 가서 그걸 또 역으로 수출하신 때가 있으셨다고요? 한마디로 일본 그 저기 학자들이나 정계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2003년도에서 저희들이 도입할 때 2006년 3년인데 아직도 미지근한데 한국에는 100일 안에 2006년도에 100일 안에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도화 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을 그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김영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 공동대표 그다음에 저기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그다음에 이주영 한나라당 그때 의원, 그다음에 저 이렇게 가서 매니페스토를 발제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긍심이 역수출을 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이게 그 처음에 제가 매니페스토를 설계할 때 좀 더 이렇게 그 단촐하게 쉽게 설계를 했으면 좋을 텐데 방금처럼 한국형으로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학자들 중에서도 각자 매니페스토를 이해하는 부분이 다면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된 이론적 정립이 안 돼서 아직도 확산이 더디고 또 예산적 측면도 그렇게 평상시에
매니페스토를 추진하려면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고 또 그로 인함으로써 정당 후보자의 공약을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 나중에 국민 유권자들이 또 지지 여부를 반영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후속 조치가 안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 또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남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네. 이 선거는 매니페스토를 허도라고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은 지금 현재 빠져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매니페스토를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아직 제도적인 아쉬움이 남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다 유권자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이제 매니페스토 이 공약들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잘 보는 건지 뭐 팁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이 정책이 정말 헛공약인지 실제 실현 가능한 공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인물됨도 좀 보시고 네. 그 인물이 예를 들어서 튼튼한 분이 건실한 네. 분이 내놓은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거 똑같이 다루면 안 되겠죠. 네. 정당도 보시고 그다음에 정책을 보실 때 아까 말하자면은 이 정책에 목표도 있는가, 또 우선순위도 있는가, 기간은 있는가, 또 그 재원 조달 방법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네. 쉽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잘 평가해서 내놓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예.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체크리스트라는 것으로 네. 이렇게 또 내놓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보고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상 드실 때처럼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연수원장도 재직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런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도 네.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네.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네. 것을 민주시민이라 하거든요. 네. 시민의식이라 하는데 네. 이런 민주시민을 양성해내는 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선거연수원을 뭐 민주시민 메카니 네. 뭐 이렇게 산실이 하거든요. 네. 제가 2017년도에 선거연수원장 하면서 종로에 연수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원으로 2만 평 규모의 그 네. 수원청사를 개원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원청사가 종로보다는 한 33배 정도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설도 현대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옮겼으니까 네. 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거 새롭게 또 바꾸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교육을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네.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집합을 묶기 위해서 50여 개 단체들을 또 협력을 이끌어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 이걸 네. 일명 예. 수원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좀 제정해서 발표해서 네. 그것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 진행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스웨덴에 가면 예. 알메달레라는 정치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요건 8일간 하거든요. 예. 이제 이걸 벤치마킹해서 정치인하고 국민하고 유권자하고의 소통의 플랫폼이 그렇게 우리나라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정치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스타트업 해놨던 부분이 조금 보람으로 나왔습니다. 방금 민주시민교육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원칙.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원칙이요? 예. 그거 말씀하기 전에 네. 드리기 전에 네. 독일의 그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는 네. 그 원칙을 말씀드려야 돼요. 독일은 정치 교육이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왜 그러냐면 패전국이었잖아요. 2차 대전 네. 져서요. 근데 나일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은 그 정치 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 히틀러라든지 위정자도 잘못도 있지만 네. 문제는 국민한테 있다. 그래 정치 교육을 실시하내려 가지고 독일 주라든지 연방 정치 교육을 설립해서 대대적으로 정치 교육을 했는데요. 네. 초창기에는 우리처럼 싸웠어요. 좌우 이념 대립으로 네.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보일테스 바흐라는 조그만 마을에 한 1000여 명의 기관 단체 그런 민주시민교육 실시하는 그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최소한의 합의를 끌어냅니다. 예컨대 3가지 원칙인데요. 첫째가 교화금지 원칙이라고 강제로 주입시키지 마라. 예. 두 번째는 논쟁의 제한성 원칙. 네. 이것은
조국 사태든지 개헌이든 선거구제든 그대로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학교에서 재현해라. 네. 세 번째는 이제 참여자의 그 이해관계 존중 원칙이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선생이가 누가 가이드가 관여하지 마라. 학생들 정치적 의식이라든지 네. 이해관계에 따라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자. 네. 그걸 세계 각국에서 지금 공통으로 사용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집합을 끌어냈죠. 그래서 네. 이제 5가지인데요. 자발적인 참여의 원칙, 네. 또 이렇게 그 다양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성 존중 원칙, 네. 그다음에 또 강의라든지 또는 그 내용이 중립을 지켜줘야 돼요. 중립성 원칙. 네. 그다음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네. 이런 쪽에 그 독립성이라든지 자율성 원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자의 자기 개발 원칙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네. 전부 정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듬어갈 것으로 보고 네.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공통분모를 도출해낸 것이라든지 그래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대학 특강 다니시면서 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또 특강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특히 학생들은 네. 또 그 민주시민 교육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또 하면 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관계법이 있잖아요. 예. 선거법, 정당법, 또 정치자금법 이런 네. 거라든지 또 리더십 네. 이런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얘기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신 걸 생각하면 처음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명예퇴직 하시려고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시기도 하고 또 더더욱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퇴직을 결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게 뭐 계획이 완성이 돼서 명퇴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남다른 소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직장을 여러 곳이 옮겨 다녔고 그 중에 또 선관위가 가장 맞았었고 네. 그 직장 중에 제가 35년이다 한 30년 정도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고 죽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선거 관리하면서 역사의식을 쓰려고 저는 항시 가슴속에 담고 있었거든요. 네. 어쩔 때는 사직서도 쓴다고 넣어놓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일반 네. 공정 중립을 떠나서 또 다른 것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저 혼자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의 역량과 전문성 이것을 사회에 환원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또 강연도 하고 네. 또 제가 유권자 그 날을 제정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놓고 볼 때 네. 매니페스토 민주시민교육을 합치면 네. 전체적으로 아마 그게 유권자의 운동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저의 가치를 이렇게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를 할 그런 시간들을 차곡차곡 짜볼 계획입니다. 예. 네, 지금 유권자의 날 제정 이 말씀하셨는데 5월 10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 얘기도 잠깐 들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중앙 홍보과장 시절에 네. 근로자 날도 있고 네. 또 지방자치 날도 있는데 네. 왜 대한민국 주인인 유권자 날이 없냐 그래서 제안을 네. 해서 법률적 또 지원도 받고 해서 국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직선거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을 매년 유권자 네. 날로 정하고 또 유권자 날부터 일주일 동안 유권자 주간으로 정해서 기념식도 하고 부대 행사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름대로 뿌듯합니다. 예. 네. 그 명예퇴직 하신다 그래도 더 기대가 되네요. 그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이 21대 총선입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 우리나라는 투표율도 좀 낮고 또 뭐 투표율 높이는 대책 많이 세우고 계시지만 이 기회에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 투표율은 네.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네. 예, 지금 좀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회 때는 60.2%를 기록했어요. 네. 전국 투표율이.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회 지방선거 때부터 처음으로 60%대를 돌파했죠. 광주는 59.2%, 네. 전남은
69.3%를 기록해서 전국 네. 1위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20대 총선 때는 58.1%. 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한 71.4% 정도. 우리는 59.6% 정도. 그래서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선거법을 개정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그 신고 없이 네. 신분증만 있으면 네. 전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지를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투표율 신장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각종 찾아가는 선거 강연이라든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광고, 홍보 이런 걸 통해서 투표율 진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권자들이 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선정부터 각정이 유의하고, 또 유권자들이 정체 불신이 크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소하고, 또 해소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꼭 투표하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투표하세요라고 한 말씀 하세요. 내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21대 총선은 그동안의 국민적 대립 갈등, 이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민적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아름다운 선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꼭 선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도산 안철호 선생님께서는 참여한 자는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동을 한 양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사가 굴절됨이 없이 이 선거에 잘 투영될 수 있도록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위원회 매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저희 선관위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 또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하세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요. 또 가진 달란트도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일에 발을 딛고 그 속에서 힘을 다해 일하는 이 서인덕 상임위원과 같은 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저의 심장도 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곳 어디십니까? 그곳에서 행복한 소통 이어가시고요. 그 자리에서 빛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유아의 행복소통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